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막상 쓸 일이 없어서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데 정작 그걸 쓸 건강이나 용기가 없어서 허무하다고 느끼신 적은요?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순간들 있으시죠?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쓰는 시간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 한쪽이 찡해진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준비, 노후 준비, 집 마련 준비, 혹시 모를 일에 대한 준비. 그런데 정작 준비가 끝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전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서명자 여사입니다. 올해 66이신 서 여사는 평생 부산 시내 한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는 자녀 셋 뒷바라지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집안일 챙기셨죠. 남편 서광수 씨는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했는데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했고 여행은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었고 자동차도 15년 된 걸 계속 몰았습니다. 모든 게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그리고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아들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남아서 병원에서 일합니다. 서명자 여사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노후 자금 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남편도 퇴직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명자 씨 진짜 대단해. 노후 걱정 없겠네.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서 여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볼까? 그동안 못 가본 제주도도 가고 유럽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손주들도 자주 보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심했습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계단 몇 개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꽤 진행되셨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오래 걷기는 힘드실 거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산 같은 건 이제 무리고요. 평지를 천천히 걷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행 계획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 다녀오세요. 하루에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요. 그리고 혈압도 좀 높으시니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짠 음식 피하시고 체중 관리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서명자 여사의 귓가에는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오래 걷기는 힘드실 거고 등산은 무리고 여행은 짧게. 그 순간 서명자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는 5억이 있는데 그걸 쓸 몸이 없다니. 평생 참고 모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건강이 따라주지 않다니. 유럽 여행은커녕 제주도도 제대로 못 다니겠구나. 등산 동호회 같은 것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뭐 했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쓴 시간은 뭐가 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깡충깡충 뛰어가고 부부는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명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나처럼 되겠지.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순이 되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겠지. 그날 밤 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 서광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서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무릎 관절염이래요. 이제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닌대요. 나 평생 뭐 했나 싶어. 돈 모으느라, 애들 키우느라 정작 나를 위해 쓴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 이제 돈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남편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회사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남편도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 여행을 멀리 못 가면 가까운 데라도 가고 등산 못하면 산책이라도 하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서명자 여사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서명자 여사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공부 체크하려고 샀던 노트였는데 한 번도 쓰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표지에 먼지를 털어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평생 미뤄왔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 가보기, 서예 배워보기, 옛 친구한테 연락해보기,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하기, 손주들한테 따뜻한 할머니 되기, 나를 위한 예쁜 옷 한 벌 사보기, 웃으면서 하루 보내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새로운 사람 만나보기, 취미 생활 하나 만들기, 건강 챙기기. 적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것들조차 평생 미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고, 취미 생활 해본 적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평생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에 적으니까 막연했던 소망이 뚜렷한 목표로 보였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평생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건 이미 현실로 한 발짝 나온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실행의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보다 실행 확률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뇌가 그걸 진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서명자 여사도 노트에 적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앞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록을 보니 하고 싶은 게 11개나 됐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또 부담스럽고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새해에 목표를 10개씩 세웠다가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곤 했죠.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 여사는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딱 5가지만 골라서 집중하자. 나머지는 일단 미뤄두고 5개만 확실하게 해내자. 왜 5개였을까요? 서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20가지 해도 버텼는데 이제는 욕심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압박감만 느껴지고 결국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랐어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요. 서명자 여사가 선택한 5가지는 이랬습니다. 첫째, 남편이랑 경주 여행 다녀오기. 둘째, 서예 학원 등록하기. 셋째, 30년 만에 옛 친구 최정순 씨한테 전화하기. 넷째, 매일 아침 15분 요가하고 저녁에 20분 산책하기. 다섯째, 나를 위한 예쁜 옷 한 벌 사보기. 이게 어려운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평생 미루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작은 5가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우선순위 5개만 고르세요. 많이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60 넘어서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좁히면 에너지가 집중되고 집중되면 실행이 쉬워집니다. 한국노년학회 이정숙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목표를 3개 이하로 좁힌 그룹이 10개 이상 세운 그룹보다 실제 실행률이 4.8배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서명자 여사는 이 2가지를 실천하면서 드디어 인생의 문을 조용히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실행에 옮긴 것은 남편과의 경주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서명자 여사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단둘이서만 여행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공원 가고 바닷가 가고 그런 시기였죠. 아이들이 커서는 각자 바빠서 가족여행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친척집 가는 것 말고는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여행은 서 여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연인처럼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경주 한번 다녀올까요? 단둘이서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주? 갑자기 왜? 서 여사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저 이거 적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신이랑 여행 가는 거예요. 남편은 노트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언제 단둘이 여행 다녀봤나? 출발 전날 밤 서명자 여사는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고 갈까? 몇 년째 입지 않았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렸습니다. 애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샀던 건데 한 번 입고 옷장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화장도 살짝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남편도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오랜만에 정장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편한 티셔츠만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첫 데이트라도 가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아침 일찍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KTX 표를 예매했는데 창가 자리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들판 하나, 지나가는 마을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다가 이렇게 천천히 풍경을 바라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 여사는 남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손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본 게 언제였지? 결혼하고 나서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손은 잡아도 남편 손은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을 잡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불국사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보였습니다. 서 여사는 무릎이 걱정됐지만 천천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는데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남편이 팔을 내밀어줘서 의지하며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이 느린 속도가 좋았습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으니까요.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대웅전 앞에 섰을 때 서명자 여사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왔을까? 왜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불국사는 부산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데 평생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어디 아파? 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여보, 우리 이렇게 다니는 거 참 오래간만이죠?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미안해. 평생 당신하고 이렇게 다니지 못했네. 일만 하느라, 애들만 챙기느라. 서 여사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면 되죠.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울렸습니다. 늦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늦은 것처럼 들렸던 말이 지금은 따뜻한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걸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점심은 경주 시내 작은 식당에서 쌈밥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맛집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들어간 식당이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상추쌈을 싸서 건네줬습니다. 서 여사는 그걸 받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큰딸이 어렸을 때 첫걸음마를 떼던 날 이야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울었던 이야기, 막내가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함께 겪었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구나. 오후에는 첨성대를 보고 대릉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지만 그 쉬는 시간조차 소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이런 짧은 말만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요즘 생각 많이 했어.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회사 다닐 때는 바빴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해. 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행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적어본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숙소 근처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한옥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명자 여사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디 다녀올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근처 바닷가라도 좋고 산책로라도 좋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당신이랑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 제일 소중해. 앞으로는 우리 둘이 더 많이 이렇게 다니자. 그날 밤 숙소에서 서명자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행동을 하세요. 서명자 여사에게는 남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제대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관계였죠.
결혼 생활이 길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명호 박사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도 건강 문제도 아닌 관계 단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를 회복하면 우울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서명자 여사는 이번 여행을 통해 40년 만에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네 번째 실천 전략으로도 이어집니다. 경험에 돈을 쓰세요. 물건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세요. 이번 경주 여행에 든 비용은 총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차표 왕복 10만 원, 숙박비 12만 원, 식사비 8만 원, 입장료와 기타 비용 5만 원. 서명자 여사 통장에 5억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이죠. 전체 자산의 0.07%입니다. 하지만 그 35만 원이 준 행복은 어떤 명품 가방보다 어떤 비싼 가전제품보다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의미가 퇴색되지만 경험은 기억으로 남아 평생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몇 달 지나면 그냥 가방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한 경주 여행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최은영 교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경험에 돈을 쓴 그룹이 물건에 돈을 쓴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5.3배 높았다고 합니다. 여행, 공연, 맛있는 식사, 배움, 이런 경험들은 뇌의 긍정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물건은 소유하는 순간 기쁨이 끝나지만 경험은 기대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경험하는 동안 행복하고 추억으로 남아 계속 행복합니다. 서명자 여사는 경주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통장에서 조금 빠져나갔는데 행복은 마음에 가득 쌓였어요. 이게 진짜 투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경주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서명자 여사는 또 하나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서예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쓰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시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나도 저렇게 멋지게 글씨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직장 다닐 때는 일하느라, 결혼하고는 애들 키우느라.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배워봐야지. 은퇴하면 그때 해야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서예야? 지금 와서 배워봤자 뭐하나? 손도 떨리는데 제대로 쓸 수나 있을까? 하지만 경주 여행이 서 여사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안 해본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중장년 서예 수업이 화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8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서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첫 수업날 서명자 여사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입고 갈까?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 문화센터에서 재료는 다 준비해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됐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비슷한 또래분들이 6명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박은주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똑같았어요. 서 여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화선지와 먹물,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붓을 처음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잡는구나. 평생 꿈꿔왔던 이 순간이 정말 오는구나. 박은주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먹물은 이 정도만 찍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번지고 너무 적게 찍으면 흐릿해요. 처음이니까 간단한 획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자 하나 그어 보세요. 서명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붓을 화선지에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 순간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주변 소음도 시간도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붓끝과 화선지만 보였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어가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이렇게 조용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수업이 끝났을 때 서 여사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붓으로 선 하나 긋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야 하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도 갈 거야? 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매주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5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노년의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 들면 뇌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배워봤자 소용없다고요.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악기, 그림, 서예, 외국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회백질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이 최대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쓰는 뇌는 젊어지고 안 쓰는 뇌는 늙습니다. 서명자 여사는 서예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한 글자를 쓰는데 온 정신을 쏟다 보니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오직 그 한 획에만 집중했습니다. 둘째, 우울감이 줄었습니다. 화요일 서예 수업이 기다려지니까 일주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에는 내일 서예 수업이네 하고 준비하고 수요일에는 어제 배운 걸 복습하고 셋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수강하는 분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니까 할 이야기도 많고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됐습니다. 넷째,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점점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서 선생님,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처음보다 획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서명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나이 들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뻐요. 여러분,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존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을 위한 배움이니까요. 학창 시절에는 시험 때문에, 직장 다닐 때는 승진 때문에 배웠다면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서명자 여사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예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서 여사는 목록에 적어뒀던 또 다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30년 만에 옛 친구 최정순 씨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정순 씨는 서명자 여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친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서로의 비밀을 다 나누는 사이였죠. 첫사랑 이야기도 서로 털어놨고 시험 기간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는 같이 직장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 때 문자도 보냈는데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바빠졌고 어느새 몇 년씩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가끔 생각은 났지만 항상 이렇게 미뤘습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시간 나면 만나야지. 그런데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서명자 여사는 핸드폰을 꺼내 옛날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다행히 최정순 씨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지?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연락 끊긴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정순아, 나야. 명자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우리 명자?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나눴습니다. 전화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편 이야기, 웃다가 울다가 옛날 추억에 빠지다가 고등학교 때 소풍 갔던 이야기, 첫 월급 받고 같이 백화점 갔던 이야기, 서로 연애 상담해 주던 이야기,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 최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부산이랑 대구 중간쯤에서 밥 먹자. 경북 칠곡에 맛있는 식당 안다. 서명자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정순아. 꼭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서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쉬운 건데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통화하는 동안은 우리가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경북 칠곡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순아, 명자야.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30년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후회되는 일, 자랑스러운 일, 모든 걸 나눴습니다. 최정순 씨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명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정순이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큰 구멍이 메워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관계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한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1명 이상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관계는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서명자 여사는 이제 매일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펴고 1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간단한 동작들이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한 달쯤 하니까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10분 정도 정리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쿠션을 가지런히 놓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고 이 작은 정리 시간이 서명자 여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돈된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음도 정돈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지저분한 집에 있으면 마음도 어지럽고 깨끗한 집에 있으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오전에는 서예 연습을 30분 정도 합니다. 화요일 수업에서 배운 글자를 반복해서 쓰면서 복습하는 시간이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동네를 20분 정도 산책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뉴스에서 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 이야기. 걸으면서 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남편이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줬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서예 글씨가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6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15분 스트레칭, 20분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매일 2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우울증 발병률이 65%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서명자 여사는 이 작은 루틴들을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계단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체중도 3kg 정도 빠졌습니다. 둘째,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뭐 하지 하는 막막함 대신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관계가 풍성해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었고 친구 정순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예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소속감, 연결감이 생겼습니다. 넷째,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나이 들어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매일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밝아 보여.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서명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느껴요. 이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서명자 여사는 병원 복도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을 하고, 작은 실천을 하고, 작은 관계를 가꾸고, 작은 배움을 계속할 때 찾아옵니다. 서명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바로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서명자 여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6가지 실천 전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마음속에만 두면 평생 마음속에 머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 5개만 고르세요. 많이 하려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셋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하세요. 넷째, 경험에 돈을 쓰세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여행, 배움, 만남에 투자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배움은 뇌를 살리고 우울을 줄입니다. 여섯째, 매일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15분 운동, 20분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반복이 삶을 바꿉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내 인생을 미루고 있나요? 아니면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둘째,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나요?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나 자신의 존엄인가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종이에 적기인가요? 전화 한 통인가요? 10분 산책인가요? 아니면 옛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60 이후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서명자 여사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쓰는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